자, 오늘부터는 이제 배이화학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8장이 은근히 좀 까다로운 챕터예요. 먼저 전이금속의 일반적인 성질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X축이 원자 번호고 Y축이 원자 반지름이라 그러면은 주기율 빼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반지름이 줄어들게 돼요. 그러다가 뒤쪽으로 가면 약간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요. 왜 그러냐면은 뒤부터 이제 5개가 있잖아요. 전자 하나씩 채워지게 되면은 주기율 빼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뭐가 증가하게 되냐면은 유효 핵전하가 커지게 돼요. 잡아당기는 힘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반지름이 줄어들게 돼요. 그러나 6번째부터는 어떻게 되죠? 이미 다른 전자들이 들어가 있는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뭐가 생기냐면은 반발력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약간 뜨게 돼요. 이게 4주기 전이금속 원소의 반지름이에요. 5주기 전이금속도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는데 주양자수가 하나 증가하기 때문에 그 위쪽에 그려지게 될 거예요. 그럼 이런 경향이 6주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6주기 전이금속 원소는 반지름이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6주기 전이금속은 반지름이 증가하지가 않고 5주기 전이금속 원소랑 거의 비슷해지게 돼요. 이렇게. 예상은 5주기 전이금속보다 커야 되는데 실제로는 붙어 있다는 거죠.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란탄족 수축이라고 불러요. 생각보다 반지름이 커지지 않다 그래서 수축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 생뚱맞게 란탄족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왜 란탄족이 관여하게 되냐면은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주기율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가 1족, 2족, S부터 채워지는 1족, 2족이 있고 여기 P오비탈이 채워지는 주적 원소가 양쪽이 있죠. 그 다음에 큰 가운데 부분에 뭐가 있냐면은 전이금속이 있어요. 4주기 전이금속, 5주기 전이금속, 6주기 전이금속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2개 칸은 따로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원소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고 주기율표 책에 보면은 아래쪽에다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어요. 여기 가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란탄족이라고 불러요. 전이금속은 D오비탈이 채워지는 원소고요. 란탄족은 어떤 오비탈이 채워지는 F오비탈이 채워지는 원소고 15개가 존재해요. 이거는 단주기 주기율표라고 그 실제 주기율표는 장주기 주기율표는 얘를 아래쪽에다 그리지 않아요. 실제는 어디다 그리냐면은 얘를 여기다 이렇게 그려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가 란탄족이에요. 여기 몇 개 원소가 있냐면은 15개 원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4주기 전이금속 원소고 5주기 전이금속 원소인데 6주기 전이금속 원소는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를 지나가요. 여기를.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5주기 전이금속 원소의 어떤 원소하고 같은 족에 있는 6주기 전이금속 원소의 반지름을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2가지 효과를 생각을 해줘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얘하고 얘를 비교했을 때 주양자수가 1 증가했잖아요. 주양자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원자의 반지름을 따라서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효과는 뭐냐면은 얘가 5주기 지나온 다음 6주기는 란탄족을 15개를 지나오게 되거든요.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서 뭐가 증가하게 되냐면은 유핵전하가 증가하게 돼요. 한 칸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마다 유핵전하가 계속 증가해요. 그래서 반지름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2가지 효과가 있어요. 주양자수가 커지면서 반지름이 커지는 효과. 란탄족을 지나오면서 유핵전하가 커지는 효과. 그 두 효과가 묘하게 상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주기 전이금속 원소하고 6주기 전이금속은 반지름이 일치해요.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15개의 란탄족을 지나오면서 유핵전하가 매우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5주기 전이금속하고 6주기 전이금속 원소는 반지름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밀도가 큰 원소들이 있거든요. 주기율표에서 밀도가 큰 원소들이 주로 몇 주기 원소에 차지하는 6주기에 있어요. 여기에는 원소들이 밀도가 커. 왜 그러냐면은 원자 보도가 커져서 질량은 커졌는데
그에 따라서 부피는 증가하지가 않아요. 반지름이 똑같게 되니까. 그래서 미도가 큰 이리듐이라든지 오수님이 미도가 큰 원소들이에요. 가장 큰 원소들이에요. 이 두 개가 어디에 포진하고 있냐면 육죽에 포진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반지름에 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녹는 점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녹는 점. 녹는 점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역시 원자 번호고 y축이 멜팅 포인트. 근데 이때는 증가하다가 이제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요. 이게 육주기 전이금속 원소의 멜팅 포인트예요. 맨 위쪽에 차지하는 게 뭐냐면은 텅스텐. 텅스텐이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원소 중에 가장 녹는 점이 높아요. 가장 꼭지점에 있어.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어떤 원소가 있냐면 머큐리가 있어. 머큐리는 특이하게도 금속임에도 불구하고 삼원에서 어떻죠? 액체예요, 액체. 녹는 점이 상당히 낮은 거라는 거죠, 그죠? 얘하고 얘는 극과 극을 달리고 있어. 그럼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느냐? 왜 녹는 점이 커졌다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느냐?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그래서 원자 오비탈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은 두 개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본딩 오비탈을 만들고 안타이 본딩 오비탈을 만들겠죠. 전자가 두 개 채워질 때까지는 어떻죠? 전자가 두 개 채워질 때는 본드 오더가 어떻게 되냐면은 증가하게 돼요. 녹는 점은 뭐를 반영하냐면은 또 원자 사이의 결합력을 인력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합력이 증가하면은 녹는 점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본드 오더가 증가하기 때문에 전자가 하나 들어가고 두 개 들어갈 때는 녹는 점이 높아져. 근데 세 번째 전자부터는 어디를 들어가냐면은 위쪽에 있는 안타이 본딩 오비탈을 채우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본드 오더가 감소하게 돼. 무슨 말이냐면은 전자가 반 채워질 때까지는 본드 오더가 증가하다가 반 이상을 채우게 되면은 본드 오더가 감소하면서 녹는 점이 낮아질 거예요. 이게 똑같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전이금속 원소는 d 오비탈이 몇 개가 있냐면은 5개가 있죠. 5개가 있어. 그래서 이 10개의 오비탈이 상호작용해서 여기 뭐 5개가 본딩 오비탈이고 5개가 안타이 본딩 오비탈이 되겠죠. 5개의 오비탈을 채울 때까지는 어떻게 될까요? 5개의 오비탈을 채울 때까지는 계속 본드 오더가 증가하면서 녹는 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텅스텐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걸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이 본딩 오비탈을 채우게 돼. 안타이 본딩 오비탈을 채우게 되면은 본드 오더가 줄어들면서 녹는 점이 낮아지는 효과를 보인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얘기가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얘가 왜 간단하지 않냐면은 6주기 전이금속 원소의 녹는 점이 이렇고요. 5주기 전이금속은 비슷한데 가운데가 살짝 들어가. 4주기는 더 들어가. 여기가 어디냐면은 망간이에요. 반지름도 마찬가지예요. 반지름도 내가 그림을 깐깐하게 그려서 그렇지 4주기 전이금속 원소에서 이 가운데 부분은 살짝 올라가요. 얘도 어디냐면 여기도 망간이야. 왜 망간에서 저런 모습을 보이냐면은 망간은 d 오비탈이 몇 개의 전자가 있는 시스템이냐면은 5개의 전자가 있는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중앙고사 때도 첫째 문제 냈지만 어땠죠? 5개인 경우는 어떻다고 그랬었나요? 매우 안정된 상태로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놈이랑 결합을 할 요인이 작아. 스스로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놈이랑 뭐 전자를 주고받아가면서 결합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반지름은 어떻게 정했냐면 우리 옥시도비 책에서는 메탈이 있으면은 메탈이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엑스레이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이 원자 사이 거리를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거리의 반이 반지름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자는 반지름을 정의하기가 힘들잖아요. 이게 뭐 공처럼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옥시도비 책에서 정의하는 반지름은 뭐냐면은 원자와 금속을 이뤘을 때 원자의 거리의 반을 반지름이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반지름에는 뭐가 반영이 되고 있냐면은 이 원자 사이에 인력이 반영이 되고 있어. 인력이 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반지름이 줄어들어. 인력이 약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력이 약하게 되면 벌어지면서
반제림이 커지는 효과가 있어. 근데 망간 같은 경우에는 D5이기 때문에 이게 약 살짝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멜팅 포인트도 마찬가지잖아요. 멜팅 포인트도 이게 원래는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살짝 떨어져. 왜냐면 인력이 없기 때문에. 얘도 D5이기 때문에. 이게 그 D5가 굉장히 안정된다는 사실은 이온화 에너지로부터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바나디움, 코로, 망간, 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차 이온화 에너지를 측정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3365, 여기 1595. 그래서 보면은 튀는 놈 있죠, 튀는 놈. 크롬이 엄청나게 튀죠. 1460에서 1592로 비정상적으로 커. 반면에 3차 이온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은 뭐가 튀냐면은 이때는 망간이 튀어. 이게 튄다는 거야. 왜 튀냐?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크롬의 2차 이온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냐면은 크롬 플러스가 크롬 2 플러스로 되면서 저절하는 내뱉을 때 필요한 에너지가 크롬의 2차 이온 에너지거든요. 근데 크롬의 전자 배치를 보면 크롬 플러스가 3D5예요. 다시 말하면 크롬 플러스는 디옥탈에 5개의 전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굉장히 안정된 컨피규레이션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전자를 하나 빼려면 굉장히 큰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망간의 3차 이온 에너지가 크잖아요. 망간은 어떻게 되냐면은 3차 이온 에너지는 망간 2 플러스에서 이런 에너지가 망간의 3차 이온 에너지고 얘가 3D5예요. 그러니까 망간의 3차 이온 에너지가 큰 이유는 뭐냐면은 망간 2 플러스가 3D5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디옥탈에 굉장히 5개의 전자가 하나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은 디옥탈이 반 채워져 있을 때는 굉장히 안정된 구조를 이룬다 라는 것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실험 데이터가 또 하나 있어요. 무슨 데이터냐면은 여기에 물이 있어요. 물이 있어. 여기에 뭘 집어넣어 줄 거냐면은 2 플러스 메탈을 집어넣어 줘야 돼요. 그러면 얘가 여기 들어가는 순간 이게 물이 얘를 수화를 해요. 그거 갖다 얘를 이렇게 표현하죠. 가스 상태에 있는 놈이 물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액티브 상태가 되는데 이때 열이 방출돼. 그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하이드레이션 엔탈피라고 부르거든요. 여기 그냥 혼자 있던 이온을 물 속에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주위에 물 분자가 수화를 하면서 에너지가 방출이 돼. 그 에너지를 우리가 수화 엔탈피라고 부르고 그 값을 측정을 해보. 이게 왜 방출이 되냐면요. 이게 2 플러스 같은 경우는 얘 혼자 있는 거예요, 그냥. 가스 페이즈다라고 하게 되면 메탈이 그냥 혼자 있는 건데 얘가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혼자 있지가 않아. 이 주위에 물 분자가 와서 달라붙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 파샤 네거티브 차지를 가는 옥시전이 메탈 쪽으로 향해 있으면서 주위에 얘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스 페이즈일 때랑 액티브 페이즈일 때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지금. 이 두 상황 중에 어떤 게 에너지가 낮냐? 얘가 에너지가 더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방출 에너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메탈의 사이즈가 작아지잖아요. 메탈이 예를 들어서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졌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물이 와서 수화를 하게 되겠죠. 이거는 메탈의 사이즈가 클 때 수화된 상황이고 메탈의 사이즈가 작을 때 수화된 상황이거든요. 이 둘 중에 어떤 게 에너지가 더 안정되느냐 라고 묻는다면은 왼쪽이 더 에너지가 낮다라고 봐. 왜 그러냐면은 수화 에너지는 근사적으로
뭐에 비례하냐면 빼기 R분의 1에 비례. 정확히 보면 4파이 입술은 제로 R분의 1에 비례.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포지티브 차지를 띠는 이온이라고 생각하고, 물은 중성 원자지만 이게 파셜 네가티브 차지를 띠는 산소가 달라붙기 때문에 근사적으로 얘가 네가티브 차지를 띠는 이온이라고 하게 되면은 포지티브 차지를 띤 이온하고 네가티브 차지를 띤 이온 사이에는 이런 쿨롱 포텐셜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플러스 차지고 마이너스 차지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예요. 음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R은 뭐냐면은 포지티브 차지와 요 물 분자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하게 되면은, R이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R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게 음수로 커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간드가 아니라 그 물 분자가 가까이 다가가서 수화하면 할수록 R이 작아지니까 요 값의 절대값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화 에너지가 커진다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은 메탈의 사이즈가 작아지게 되면은 수화 에너지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그래프로 그리자면 이렇게 그리겠다거든요. 자, x축이 원자 번호고 y축이 수화 에너지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앞서도 얘기했지만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는데,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유효 핵전화가 커지면서 메탈의 사이즈가 줄어든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 또 무슨 얘기죠? 메탈의 사이즈가 줄어들게 되면은 물 분자가 가까이 다가가서 수화를 할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화 에너지가 음수로 커지대, 음수로.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보일 거예요. 메탈의 사이즈가 작아지면 물이 더 가까이 가서 수화를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수화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표현돼서 절대값이 커져. 근데 이게 음수니까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이게 예측값이죠. 예측치. 그리고 실험을 한번 해봤어. 그랬더니 어떻게 떨어지냐?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모노토닉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W자를 그리면서 떨어지더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설명이 안 돼요. 여기는 설명이 되죠. 여기까지는 어떻게 설명한다고요? 여기서 저로 떨어지는 거는 물 분자가 가까이 다가가서 수화를 한다. 근데 사이즈가 작을수록 이게 커지기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설명이 돼요. 여기까지 설명이 되는데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는 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포인트는 그런 효과가 없어. 이 포인트가 어디냐면은 망간 2 플러스하고 징크 2 플러스. 망간 2 플러스하고 징크 2 플러스는 그런 효과가 사라져. 그 미스테리한 효과가 있는데 그 효과가 사라지는 포인트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은 디오비탈에 5개 전자가 있을 때고 여기가 디오비탈에 10개의 전자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전해금속을 물속에 집어넣잖아요. 그러면은 색깔을 껴요. 색깔을 띄는데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이렇게 전해금속을 물속에 넣었을 때 어떤 색깔을 띄는가가 나와 있어요. 보면 총천색을 띄잖아요. 근데 맨 왼쪽하고 맨 오른쪽은 색깔이 없어.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이야. 물속에 집어넣으면 색깔을 띄는데 대부분의 원소들은 왼쪽과 맨 오른쪽은 색깔을 안 띄어. 무색이야. 그 맨 왼쪽과 맨 오른쪽이 바로 뭐냐? 바로 망간하고 징크 2 플러스일 때 색깔을 띄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크리스탈 필드 테오리라는 이론이 있거든요. 그 이론을 이용을 해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여기까지가 이제 전금속의 전반적 수화 에너지까지 전반적인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전이금속의 좀 일반적인 성질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전이금속 주적 원소는 어떠냐면은 주적 원소는 얘는 산화수가 일정해요. 예를 들어 1족 원소는 어떻죠? 아주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플러스일까요? 2족 원소는 플러스일까요? 그런 식으로 주적 원소는 산화수가 결정이 되어 있어. 근데 전이금속 원소는
산화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 매우 다양한 산화수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망간 같은 경우에는요, 2가도 존재하고 3가도 존재하고 4가, 5가, 6가, 7가까지 존재. 다양한 산화수를 갖고 있다. 이게 전이금속하고 주저건소의 차이점 중에 하나. 주저건소는 산화수가 딱 결정이 되어 있는 반면에 전이금속 원소는 지금 망간이 얘도 봤다시피 2가부터 7가까지 다양한 산화수를 갖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전이금속 원소에는 최애각에 근접해 있는 디오비탈이 존재하고 있다. 디오비탈에 전자가 빠져나가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산화수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이금속 원소는 대부분 이런 성질 때문에 어디에 많이 쓰이자면은 촉매를 많이 써요. 반응을 도와주는 경우.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주고받는 게 보통 반응이거든요. 주고받을 때 전자를 받아줄 수도 있고 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전이금속 원소는 다양한 산화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촉매로 사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 그리고 망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화학식은 비슷한데 전혀 성질이 다른 경우예요. 화학적인 성질. 망간 옥사이드 화합물이거든요. 그 다음에 둘 다 망간과 산소로 이루어진 망간 산화물이에요. 근데 얘네들의 성질이 극과 극을 나뉘어요. 얘네들의 멜팅 포인트를 보면은요, Mn2O7은 몇 도냐면은 6도씨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Mn3O4는 몇 도냐면은 1564. 녹는 점이 굉장히 높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녹는 점은 뭐를 반영하는 거냐면은 분자 간의 인력을 반영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Mn3O4가 이게 녹는 점이 높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분자가 망간과 옥사이드의 결합이 이온 결합이라는 뜻이에요. 극성 분자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극성 분자 사이에는 인력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녹는 점이 높게 된다. 이거는 본드의 성질이 뭐냐면 아이온이에요. 반면에 Mn2O7의 망간과 O 사이의 결합은 녹는 점이 낮은 것으로 봐서 어떤 결합일 가능성이 크냐면 코발랑 결합일 가능성이 크다. 무극성 분자일 거라면 결합, 무극성. 그렇기 때문에 녹는 점이 낮은 거야. 얘는 극성이기 때문에 분자 간 인력이 커서 녹는 점이 높을 거라는 얘기죠. 그럼 질문은 얘는 왜 공유 결합성이고 얘는 왜 이온 결합성이냐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겠죠. 먼저 얘부터 보면은 얘는 산화수가 얼마가 되냐면은 지금 7가가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말로 산화수처럼 망간이 7개의 전자를 잃잖아요. 그러면 얘는 100% 이온 결합을 했을 거야. 100% 이온 결합을 했다라고 그러면 얘가 플러스 7가가 될 거야.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가 않아. 7개 전자를 잃기에는 너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떠냐면은 여기 옥션에 있던 전자가 망간에 도네이션이 되면서 결합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 전자 7개까지 잃지를 않는다는 거죠. 일부만 잃게 돼.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옥션에 있던 전자가 망간에 도네이션이 되면서 제공이 되면서 새롭게 뭐가 형성이 되냐면 공유 결합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얘는 결합이 아이오닉이 아니고 코발런트라는 거예요. 반면에 Mn3O4에서는 얘 산화수가 플러스 2가 혹은 플러스 3가 정도 돼요. 근데 이 정도 산화수는 견딜만 하다는 거지. 이거 2개나 3개 정도의 전자는 실제로 이룰 수가 있어. 그 말은 굳이 옥션에서 전자가 여기 도네이션이 되면서 공유결합이 형성이 되지가 않아. 그냥 이온결합 그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결합의 성질이 아이오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녹는 점이 이렇게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식은 엇비슷해 보이지만 그 결합 자체는 굉장히 성격이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화학에서는 애시드하고 베이스 반응이 이제 중요한 반응 중에 하나인데, 애시드하고 베이스를 두 부류로 나눠요. 하드 애시드냐 혹은 소프트 애시드냐, 두 부류로 나눠요. 하드형이냐, 애시드도 하드 애시드가 있고 소프트 애시드가 있고요. 베이스도 하드 베이스가 있고 소프트 베이스가 있어요. 두 부류로 나누죠. 자, 이게 왜 필요하냐? 이것 때문에 이게 실험 결과인데요.
이런 할라이드에다가 뭐를 반응시켰냐면은 Al3 플러스를 반응시켰어요. 얘하고 얘가 얼마나 반응을 잘하냐. 그래서 Y축이 평형상수예요. 평형상수가 높다는 얘기는 반응을 잘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결합을 강하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평형상수값을 구해봤더니 어떤 모양을 보이냐면은 이런 모양을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알루미늄은 플로라이드랑 가장 반응을 잘하고요. 아이오다이드랑은 가장 반응을 잘 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추가 실험을 했는데 뭐랑 반응시켰냐면 이번에는 머큐리랑 반응시켰어요. 근데 평형상수가 정반대로 돼요. 얘가 머큐리. 다시 말하면 알루미늄과는 다르게 머큐리는 아이오다이드랑 반응을 가장 잘하고 플로라이드하고는 반응을 작게 하더라는 거예요. 정반대라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바로 애시드하고 베이스는 두 가지 타입이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드형은 어떤 형이냐면은 보통 하드형은 대표적인 케이스가 알루미늄 3 플러스가 하드형의 대표예요. 하드 애시드. 머큐리가 소프트 애시드의 대표형인데 하드형은 첫 번째 사이즈가 작아. 원자의 사이즈가 작아. 원자 사이즈가 작죠. 알루미늄 3 플러스가 머큐리보다 훨씬 작죠, 그죠? 두 번째는 사지가 커. 2 플러스보다는 3 플러스가 크죠, 그죠? 이런 형태의 애시드나 베이스를 하드형이라고 불러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알루미늄 3 플러스. 이것의 반대가 바로 머큐리 같은 소프트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그 애시드나 베이스는요, 다른 말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평균율이 작은 이온들이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평균율은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폴라리저빌리티라고 부르고 앞으로 자주 등장할 거예요. 사이즈가 작으면서 차지가 큰 원소들은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은 평균율이라는 양이 있거든요. 평균율이 작은 원소들이에요. 평균율은 우리가 20장에서 라만 배울 때 또 나오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평균율이 뭐냐? 자, 어떤 중성 원소가 있어. 중성 원소. 그리고 중성 원소인데 얘가 전하가 대칭 구형 대칭이라서 다이포 모먼트가 없는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가정. 여기에 내가 전기장을 걸어줘. 전기장을 걸어주게 되면은 전자구름이 전기장의 힘을 받아서 이 전자구름이 찌그러져요. 이렇게 찌그러져. 찌그러지면서 뭐가 생기냐면은 다이포 모먼트가 생겨. 그걸 갖다가 인듀스 다이포 모먼트라고 불러요. 야기된 다이포 모먼트라는 거죠. 이게 왜 야기 됐죠? 바깥에서 전기장을 걸어줘서 야기 돼요. 그래서 생기는 다이포 모먼트는 바깥에서 걸어준 전기장하고 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양을 연결시켜주는 비례 상수가 있을 텐데 그걸 알파로 표기하고 이걸 바로 편극률이라고 불러요. 전기장을 걸어줬을 때 얼마나 많은 다이포가 생기느냐 그걸 연결해주는 비례 상수를 우리가 편극률이라고 불러요. 근데 편극률이 분자마다 다르다는 거야. 분자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원자나 분자가 있고 여긴 좀 큰 원자나 분자가 있어. 얘도 전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전자구름이 찌그러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전자구름이 찌그러질 거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걸 2라고 그러고 이걸 1이라고 그러면 이 분자의 폴라리저빌리티가 알파 1 이 분자의 평균이 알파 2라고 그랬을 때 알파 1하고 알파 2가 달라요. 어떤 게 더 크냐? 어떤 게 더 크냐? 알파 2가 더 커. 그 말은 뭐죠? 알파 2가 더 크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똑같은 전기장을 걸어줬을 때 얘가 전자구름이 더 잘 찌그러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전기장을 걸어줬을 때 얘보다는 얘가 전자구름이 더 많이 찌그러져서 달보다 더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근데 이거는?
이 분자의 사이즈가 작다는 얘기는 뭐죠? 가운데 핵이 있는데 이 핵에 전자들이 꽉 붙잡혀 있다는 뜻이에요. 사이즈가 작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자면은 핵이 가운데 있는데 핵이 그 전자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얘가 사이즈가 작다는 거예요. 반면에 분자의 사이즈가 크다라는 원자나 분자의 사이즈가 크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가운데 핵이 있는데 전자가 핵에 이렇게 꽉 붙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넓게 퍼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핵의 인력이 적게 받기 때문에 전기장 걸어줬을 때 전자 그림이 잘 찌그러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작은 원자보다는 큰 원자가 평균율이 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드형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고 했어요. 두 가지 조건. 첫 번째, 반지름이 작은 거. 그 다음에 차지는 큰 경우라고 그랬잖아요. 반지름이 작은 경우가 바로 이 케이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차지가 있다는 얘기는 뭐죠? 전자보다 핵의 인력이 더 크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드형은 어떻게 될까요? 평균율이 작은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하드형은 사이즈가 작으면서 차지가 큰 케이스고 보통 그런 애시드나 베이스들은 평균율이 작은 특징을 갖고 있어요. 대표적인 얘기가 알루미늄 3 플러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이론이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은 하드 애시드는 하드한 소프트한 베이스하고 잘 반응을 하고요. 소프트한 애시드는 소프트한 베이스랑 잘 반응한다는 겁니다. 자, 알루미늄 3 플러스는 하드형이잖아요. 할라이드는 F-부터 I-까지가 있는데 이제 베이스를 작용할 텐데 얘가 바로 F- 사이즈가 작잖아. 그러니까 얘가 바로 하드형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사이즈가 커지면서 얘가 소프트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드형이랑 반응을 잘하기 때문에 표현상수가 크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소프트형은 소프트한 머큐리랑 반응을 해서 표현상수가 크다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는 거죠. 이게 간단한 개념인데 무기화학에서는 굉장히 요긴하게 쓰여요. 어디에 쓰이냐면은 여러 가지 반응성을 예측할 때 쓰여요. 자, 예를 들어서 소듐 플로라이드하고 소듐 아이오다이드가 있어. 근데 소듐 대신에 실버로 바꿨어. 실버 플로라이드하고 실버 아이오다이드. 근데 뭐를 비교했냐면은 솔루빌리티를 비교해봤어. 소듐 플로라이드하고 소듐 아이오다이드 중에 어떤 게 물에 더 잘 녹느냐? 결론은 소듐 아이오다이드가 더 잘 녹아. 반면에 소듐을 실버로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반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실험 결과야. 근데 이 실험 결과를 방금 얘기했던 하드, 소프트, 애시드, 베이스 이론을 이용하게 되면 쉽게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설명해 주냐면은 자, 플로라이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드형이라고 그랬죠. 아이오다이드는 사이즈가 크잖아요. 소프트형이에요. 근데 소듐하고 실버를 비교해보면 어떤 게 크죠? 실버가 훨씬 크죠. 실버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게 소프트형이에요. 이게 소프트형. 소듐은 하드형. 그리고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하드형은 하드형이랑 결합을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소프트형은 소프트형이랑 결합을 잘한다. 근데 솔루빌리티라고 하는 것은 뭐죠? 솔루빌리티는 녹는다는 건데 녹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이게 결합이 끊어져야 돼. 결합이 잘 끊어지면 잘 끊어질수록 잘 녹는 거거든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하드형이니까 잘 녹을 수가 없다는 거지. 솔루빌리티라고 하는 건 솔루블하다는 얘기는 이게 결합이 끊어져서 서로 해리가 돼야 돼.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되죠? 하드형이니까 결합을 잘하고 있어. 잘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루빌리티가 작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소듐이 실버로 바뀌어지게 되면 이제 어떤 게 더 강한 결합이야? 이게 더 강한 결합이야. 소프트 하드형보다는 소프트가 더 강한 결합이기 때문에 얘가 잘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솔루빌리티가 실버 플로라이드가 더 크다라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반응을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드 소프트 애시드 베이스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이제 전이금속 원소의 성질이고요. 이제부터 할 얘기가 배워야 진짜로 중요한 부분이야. 오늘은 다 하지 못할 것 같고요.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얘가 암모니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뭘 집어넣었냐면은 CuCl3를 집어넣어줬어. 그랬는데 처음에 이거를 반응시킬 때는 예상은 뭐냐면 아무 반응도 안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뭔가 생긴 거야. 뭐가 생겼어. 놀랍게도. 왜 놀라웠는지는 생긴 게 왜 놀라웠는지는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뭐가 생겼길래 이게 도대체 뭐로 구성이 되는지 알고 싶어가지고서 원소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코발트가 있고 당연히 나이트로젠이 6개, 수소가 18개, 그 다음에 CL이 3개가 있어. 이게 원소 분석한 결과야. 그리고 머리를 돌려서 저게 도대체 어떤 구조를 하는 화합물인가 라고 생각을 해서 대충 화학식을 썼더니 이런 식이 나왔어. 원소 개수 세보면은 맞게 돼. 먼저 얘가 생겼다는 게 왜 놀라운 사실이었냐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무기화학이잖아요. 무기화학 전에 독일에서 어떤 화학이 발전했냐면은 유기화학이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융성하는데 유기화학자들이 밝혀낸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모든 원소들은 원자들은 뭐를 갖고 있냐면은 고유한 원자가를 갖고 있다는 원자가. 원자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주어진 원소가 다른 원자들이랑 몇 번 결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합할 수 있는 손의 숫자가 원자가예요. 예를 들면 카본은 원자가가 4야. 우리가 메탄의 분자식이 CH4라는 거야. 4개가 붙어 있잖아요. 카본은 손이 4개야. 그래서 4개랑 결합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나이트로젠은 원자가가 몇이냐면은 3이야. 그래서 3개랑 결합한다는 거야. 그래서 원자가 이론이 유기화학에서는 굉장히 발전하고 정립이 되어 있었어. 원자량은 바뀔 수가 없잖아요. 원자가 죽어지면 원자량은 바뀔 수가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유기화학자들 입장에서는 원자가도 원자가 딱 결정이 되면 결정이 돼 있어야 돼요. 카본은 언제나 4, 나이트로젠 언제나 3 이런 식으로 결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얘네들은 반응을 하면 안 돼. 왜 반응하면 안 돼? NH3 방금 얘기했지만 원자가가 3, 결합할 수 있는 손이 3개인데 이미 3개랑 결합을 하고 있거든요. 코발트 클로라이드도 코발트의 원자가가 3으로 알려져 있었거든. 3개가 다 결합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결합할 수 있는 손이 이미 다 쓰고 있다는 거지. 얘도 원자가를 다 소진하고 있고 나이트로젠도 원자가를 다 소진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 둘 사이에는 더 이상 결합할 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반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뭐가 생긴 거야. 난감한 거죠. 근데 이런 게 생겼기 때문에 머리를 굴려서 화학식을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점을 찍었다는 점. 이 점을 찍었다는 얘기는 이 코발트 클로라이드하고 암모니아가 결합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붙어 있다는 뜻이야. 그냥 약하게. 예를 들면은 NH4Cl이라고 하는 놈을 갖다가요 약하게 가해를 하잖아요. 그럼 당장 어떻게 되냐면은 NH3하고 Cl로 해리가 돼버려. 다시 말하면 얘는 분자가 아니라는 거야. 얘는 실제로는 이런 형태라는 거죠. 여기도 점으로 쳐. 암모니아하고 HCl이 점으로 찍히는 거예요. 그냥 결합이 아니고 약하게 붙어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조금만 열만 가게 되면은 여기 결합이 딱 끊어지면서 두 개로 헬이 되어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냐라고 추측을 한 거야. 추측. 이렇게 될 거라고 추측을 한 거라는 거죠. 정말 이렇게 된지는 모르고. 근데 사람들이 이제 검증을 해봐야 될 거예요. 정말로 얘하고 얘는 그냥 약하게 결합하고 있는 건가? 검증을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야.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얘하고 얘는 약하게 결합하고 있는 건가를 알고 싶어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여기다 뭘 반응시켰냐면은 HCl을 집어넣었어. 왜 HCl을 집어넣었을까요? 이거 염기고 이건 산이니까. 이게 그냥 붙어있는 거라면 산하고 염기가 그냥 바로 반응을 해버려서 중화 반응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응을 시켰어. 그랬더니 어땠을까?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야. 그 말은 무슨 얘기죠? 이게 그냥 붙어있는 게 아닐 거라는 거지. 산이랑 반응했는데 아무런 반응 안 일어나는 거 봐서는 얘가 그냥 붙어있는 거 아니라는 거야.
그럼 이제 뭐라고 의심을 해봐야 될까요? 그러면은 NH3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얘가 붙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CL이. 그럼 CL이 바깥에 있으면 CL을 떨궈야 되거든요. CL을 떨구기 위해서는 또 뭐랑 반응을 시켜볼까요? 그때는 AgNO3랑 반응. 그러니까 Ag 플러스랑 반응을 시킨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이게 바깥에 떨어져 있으면 Ag하고 CL이 반응을 해서 AgCl이 침전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근데 침전이 되더라는 얘기죠. 실험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이 반응식은 잘못된 거라는 얘기예요. 잘못된 거. NH3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CL이 붙어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여기다가 AgNO3를 집어넣어 가지고서 화학식을 이제 다시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얘하고 얘 실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봐가지고서 화학식을 이제 결정을 해보려고요. 오케이. 혹시 오늘 한 것 중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오늘 한 거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죠, 그죠? 일찍 마치겠습니다.